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저번 시간에는 혼인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상 이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5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이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협의상 이혼이고요.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자, 협의상 이혼은 뭐냐면 당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이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즉 이혼하는 겁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협의상 이혼이 재판상 이혼보다 덜 까다롭겠죠. 예. 그래서 먼저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협의상 이혼은 이게 남자 여자가 이제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법원인데 어떤 법원이냐면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혼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숙려기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근데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 있으면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봐라,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서 이제 광역시, 뭐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다가 제출하면 이제 이혼이 됩니다. 예, 이게 협의상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상 이혼의 가장 큰 이제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점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로. 근데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 840조에 총 6가지의 이혼 사유를 지정해 놓았는데요. 이 이외에는 자, 이혼 사유가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뭐 바람을 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그러니까 버려놨단 말이야. 상대방을 이제 정조, 동거, 협조, 부양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를 내팽개쳤다, 버려놨다, 이런 말입니다. 뭐 딴 살림을 차렸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다. 그러면 와이프,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장모님, 장인어른이겠죠. 예, 그분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배우자, 우리 아내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요. 까다롭게 내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자,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모님 장인어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거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안 되죠. 왜?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참 안타까운 경우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어디 여행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가 났어. 근데 선생님이 이게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실종으로 이렇게 처리된 거라. 근데 뭐 거의 사실상 죽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실종으로 처리됐는데, 그러면은 실종으로 처리됐다는 말은 아직까지 사망했다고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내 배우자는 선생님과 제 혼인관계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도 못 받아. 그러니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관계를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한번 재밌다기보다는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원양어선을 타고. 근데 배가 이제 침몰했나봐. 그래서 남편의 생사가 불분명해진 거라.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배우자,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혼인을 했어요. 혼인되죠? 왜? 3년 이상 이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아이고, 이게 그 죽었다고 생각한 남편이 돌아온 거라.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첫 번째, 살아 돌아온 남편과 다시 혼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 아니다. 새로운 남편하고 그냥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제 이혼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남편이랑 그냥 계속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재혼을 한 거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유입니다. 잠시만요. 자, 기타 사유는 이거는 이제 판사 재량인데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기타 사유. 자, 상습 도박이다. 남편이 상습 도박이다. 이거 이혼 사유 될까요? 예, 됩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다.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우리 와이프가 빠졌다. 그래서 막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됩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판사들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혼의 법적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자, 여자 혼인관계가 이제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갈라지기 때문에 재산도 분할돼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 분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남자가 가질지 여자가 가질지. 만약에 여자가 가졌다면 남자는 면접교섭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2주에 한 번 보게 한다, 이렇게 협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핀 남자는 그 남편에게 여자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게,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거는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든 없든 누구나 이제 양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남편이 바람폈어. 남편이 그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지? 그러면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재판 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겠죠. 그렇죠. 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런 것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양육권이다. 남자가 바람 폈다. 남자가 바람 폈으니까 여자가 양육권 가진다. 이거 아닙니다. 양육권은 애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은 되게 부자고 애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면 남편이 바람 폈더라도 남편이 양육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친자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친자관계. 친자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친생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친생자는 뭐냐면 직접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에 의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혈연에 의한 부모, 내 피를 물려받았다 이 말이죠. 예. 양자는 혈연 관계가 아니죠. 인위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친자 관계인데요. 먼저 친생자 먼저 볼게요. 친생자는 이제 혈연에 의한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근데 인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수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인지. 자, 인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모를 건데, 자, 봐봐. 선생님이 인지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사례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자, 여러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죠.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있고 이제 사모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이 사이에 태어난 이제 도련님 소리를 듣고 자라는 이제 귀한 자식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기업 회장님은 예전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어떤 여자와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뒷바라지를 많이 했어. 이 대기업 회장님이 되기 전에. 근데 막 뒷바라지를 잘 했는데 얘가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얘가 이 여자를 버리고 이 사람을 택한 거지.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는 이제 아이까지 낳은 거야. 근데 아이고 이러면 드라마 재미가 없겠죠. 이 둘 사이에 알고 보니까 혼인 외에 자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혼자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몰래. 그렇게 한 20년, 30년이 흘렀는데 이 혼인의 여자분, 이 제일 불쌍한 분, 이분이 이 자식을 하루는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상진아, 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엄마, 우리 아버지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면서요. 엄마가 얘기하죠. 아니란다. 사실은 숨겨진 비밀이 있어. 그때 마침 TV에서 이 대기업 회장님이 올해 자신의 기업의 그 경영 목표와 막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게 이제 막 나오는데, 저기 회장님 보이지? 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회장님이잖아요. 미안하구나. 저분이 바로 너의 아빠란다. 예? 자, 이런 상황.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내 같으면은 좀 열받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는 똑같이 대기업 회장님의 자식인데 이 사람은 엄청 편하게 컸겠지만 자기는 엄청 힘들게 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찾아가죠, 대기업 회장님을. 그래서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엘리베이터에 둘이만 남은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누구 회장님, 배 회장님. 그러니까
자네 누군가? 이러니까 이 사람이 회장님, 아니 아빠라고 해야 맞는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막 그러면 이제 막 대기업 회장님이 이 자식으로 인정 못한다.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이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 아빠라는 걸 만약에 법원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인정받을 수가 있어. 그럼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봐봐. 이 사람은 혼인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이 여자는. 이 사람 죽는다 해도. 근데 이 사람은 이 대기업 회장님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똑같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왜?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혼인의 자식은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달라.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은 이제 그 혈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 자식이 그냥 인연 끊고 살라고 했는데 대기업 회장님 자식인 도련님이 얘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라. 자신의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대기업 회장님이 찾아가가지고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우리 기업을 물려주겠다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때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이제 법원에다가 재판을 제기해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인지를 걸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인지를 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인지입니다. 자, 그 다음 양자는 뭐냐면 이제 혈연 관계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입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일단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우리 조카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양하게 되면 원래 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 그러니까 선생님 동생의 자식이 내 조카잖아. 그러니까 내 조카는 내가 입양하면 내 동생과의 부자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조카는 아빠가 2명이 되는 거겠지. 예. 아무튼 간에 입양할 수 있는데, 근데 양친의 존속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그러니까 내보다 촌수가 높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조카는 입양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삼촌이나 큰아버지는 입양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되겠죠. 나 이번 추석 때 가가지고 삼촌 생각보다 좀 귀엽게 생겼네요. 내한테 입양되시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연장자가 아닐 것.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38인데 내가 43살을 입양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친은 성년자일 것. 예. 그러니까 양친은 뭐냐면 이제 입양하는 사람은 어른일 것. 알겠죠? 우리 집에 있는 3살짜리 동굴이가 저기 2살짜리 애 입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입양을 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 상속에서 차별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입양하게 되면은 원래 낳았던 친생자랑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법적으로. 반대로 그 입양 당한 사람은 그 입양한 양친 부양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원래 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험 계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